대한민국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이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세 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 노즈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한 80만 명 정도가 월간 사용하고 있는 리치고 앱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리치고 앱이 네. 올인원으로 완전 하나로 네.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이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네네.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은.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앱이 이제 아파트 앱으로 또 있고 아니면 또 매물만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토지도 따로 있고 건물도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경매는 또 경매대로 또 따로 봐야 되고.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리치고 팀에서 경매까지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 와.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토지와 건물은 이제 실거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뭐 탁감을 받거나 뭐 감정을 막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적정 가격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토지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제는 데이터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경매까지. 그래서 이제는 경매에서 이제 그동안의 한계점이 좀 뭐였냐면 최대 입찰가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충 가격을 우리가 알잖아요. 10억이야. 근데 최대 입찰가로 지금 7억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좀 시세 차익 보고 경쟁자 감안하면은 내가 한 8억 2, 3천 쓰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토지나 건물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일일이 내가 확인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리치고 앱에서 그냥 토지와 건물의 AI 추정가 보고 AI가 추정한 가격이 대략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바로 가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굳이 이 앱 갔다가 저 앱 갔다가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리치고 앱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인원 부동산 통합 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번 이제 상승장, 하락장 이렇게 거치면서 진짜 많아지셔가지고 그 막바지에는 막 건물, 상가, 토지 다 막 서점에 가면은 막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죠. 근데 그걸 다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에만 매수를 하는 게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한 번 기회를 어디에서 찾는 게 좋냐? 경매에서 찾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방송에서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리치고를 가지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해봤잖아요. 언제 가장 파워풀하냐? 빅데이터와 경매를 활용했을 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매 서비스를 너무 오랫동안 제가 기다려왔고, 근데 이제는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두 분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빠른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무조건 기회가 옵니다. 경매로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하신다라면 정말 내 자산을 생각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아마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오늘 순서 바꿔서 빅데이터와 경매를 먼저 결합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저희 이제 리치고 앱에 가시면 이제 기존에 요 아파트 지도만 있었는데 이젠 뭐가 들어왔냐? 요 토지 건물 지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토지 건물 지도에서 건물을 클릭하면 이제 건물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실거래가도 있고 AI 추정가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23년에 여기 이제 최근에 요게 지금 진짜 많네요. 잠시만요. 너무 많네. 필터 좀 걸어야 필터 좀 걸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야, 건물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게 원래 찾을 때는 다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건물 찍고 찾고 사이트 가서 찾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에 되네요. 예, 최근에 실거래된 것만 볼게요. 우리가 21년부터 23년 사이 최근에 가격이 중요하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위치한 바로 옆에 지금 23년에 이 건물이 이제 10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 1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네. 근데 지금 23년 6월 달이잖아요. 현재 AI가 추정한 AI 가격은 120억입니다. 와. 지금 평당 한 3,400 정도 지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보니까 지금 임대료 효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임대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2층하고 5층이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죠. 네. 이런 내용도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빌딩이 있으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이거를 또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서 만들었고요. 토지 가격만 지금 얼마죠? 평당 1억입니다. 평당 1억이고 상업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정보로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2003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은 AI 추천가는 6억 9천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뭘로 졌는지 이런 거 감가생각 다른 것까지 다 우리가 AI가 계산을 해서 이 건물만 따로 또 AI 추천가가 나오게 된 거고 보시면 이 건물은 이제 증축이 불가능하죠. 예, 지금 질 만큼 지금 다 지은 겁니다. 써버린 거. 0.8배니까 네. 새로 지면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자 무엇보다 이렇게 보시면 AI 추정가를 시계열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렇게 시계열 차트로 나오잖아요. 뭐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건물이나 토지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추정가를 만든 거고요. 요 거래 됐을 당시에 AI 추정가가 115억인데 네. 115억이죠. 지금 나오시죠. 네. 근데 실거래가 얼마에 되냐면 107억에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거의 AI가 추정한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산 거죠. 네. 그쵸.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건물 살 때 어떻게 사죠? 뭐 이제 탁감 받고 네, 탁감도 받고 중개사님 만나서 여기 시세 뭐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제 빅데이터랑 AI가 뭐 공시지가, 뭐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뭐 엄청난 데이터들이 다 믹스돼서 이런 AI 추정가까지 참고를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나마 이제 건물은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은행 이자가 3.8% 정도 나오거든요. 네. 3.8%? 그럼 이 건물의 지금 임대 수익률이 3.8%예요. 그러면 3억 8천이 만약에 연간 임대료로 나오면 이 건물의 가치는 100억이나 100억보다 조금 높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은행에 돈 놔두는 건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뭐 사기를 맞거나 뭔가 심하게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덜하기는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훨씬 완전 깜깜이 시장이에요. 네, 이 땅을 얼마에 거래해야 될지를 아예 모릅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평택에 이제 땅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중개사 그 인근의 중개사분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집원의 이 땅을 제가 좀 파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평당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아니 좀 너무 싼 거 아니냐 100만 원. 아 그러면 자기가 110만 원까지 받아주겠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거를 110만 원, 100만 원인지를 전혀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제 땅과 용도와 지역이 비슷한 인근의 땅 쪽에서 실거래된 걸 봤습니다. 최근에. 그랬더니 이 땅이 평당 200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두 배가 넘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 땅과 제 땅의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제 땅의 공시지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완전 눈탱이 맞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네. 첫째는 제 땅보다 공시지가가 싼 땅을 더 비싼 가격에 사신 분이 눈탱이를 맞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 이거를
중개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뭘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좀 싸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죠. 저를 이제 눈탱이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또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사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짜리 땅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 추정가까지 다 만든 거 이렇게 시계열 차트까지 있으니까 네. 이게 무슨 100% 맞진 않을 거예요. 네. 예,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항상 제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등대와 같다. 그렇죠. 기준점이 네,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유사물건이 없어서 안 나오는데 유사물건이 있으면 유사물건까지 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건물이면 건물, 토지는 토지, 또 뭐가 있냐면 분석에 들어가시면 가격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노후도를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의 노후도. 일단 글이 너무 많으니까 글을 제가 없애고요. 숨겨버리고 네.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 이거 연립다세대나 공장 창고 모든 걸 제가 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노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빨간 색상은 이제 오래된 거고 파란 색상일수록 이제 신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오래된 건물이 많고 신축이 많은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필터를 21년, 23년 실거래가가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한눈에 다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 주변만 봐도 구축이 굉장히 많죠. 진한 파란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후도가 높은 것 같아요. 노후도가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증축 가능성. 그래서 증축 가능성이 높을수록 빨간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왕이면 건물을 사더라도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건물. 그렇죠. 그러면은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부셔서 원래는 뭐 3층짜리인데 이거를 5층이나 6층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렇죠.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평당 공시지가가 어디가 더 싼지 비싼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합정역 인근인데 이제 보시면 지하철역 옆으로는 굉장히 빨개서 여기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싼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건물,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어디 딴 데 가실 필요 없이 전부 다 리치고에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오늘 딱 지금 경매 기능이 지금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는 진짜 경매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비싸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 초저금리 시기에 영끌에서 아파트 사신 분들보다 영끌에서 건물 사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물건들이 올해 하반기, 내후년까지. 그래서 24년, 25년에는 조금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요 근처에 지금 단독주택 82평짜리가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합정도 바로 근처고요. 얘가 지금 193억 5천만 원에 현재 나와 있고요. 요 VR로 보기 하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감정가가 지금 193억인데 아직 한 번도 지금 유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 다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선생님한테 비용을 그렇죠. 내면 뭐 가든가 뭐 탁감을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저희가 바로 어때요? 여기 AI 추천까지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지금 땅값만 157억이고 그 다음에 신축년도가 78년 정말로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네,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2층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요거의 AI 추천가가 건물 토지 합해서 지금 1억 5,700 정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래서 최근 한 22년 11월 달부터 이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AI 추천가가 157억인데 지금 얘가 지금 최대 입찰가가 얼마예요? 193억.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건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거는
감정을 한 1년 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왜냐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창 제일 비쌀 때. 그래서 가장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을 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얘는 이 가격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37억이나 비싼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좋아. 내가 못 모르고 한 170억이면 되게 싼 거 아닐까? 네. 이러면 오히려 그 눈탱이 맞는 거다.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 빌라 다세대인데 여기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도 되네요. 네, 아파트 다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유찰이 됐고요. 네. 얘가 지금 원래 10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한 번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12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12억 4천.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경매 사이트는 이거 보고 가격 확인하려면 또 뭐 어디 또 들어 또 가격 해야 되는데 리치고는 이게 다 있잖아요. 호가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다 해놨죠? 자, 지금 요거에 지금 호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13억에서 16억 5천 정도 합니다. 와, 다 나와. 네.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추천하는 AI 적정 가격은 지금 11억 7천에서 12억 정도. 그러니까 AI는 한 이 아파트는 지금 10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정도까지 지금 거의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13억에서 16억 5천 정도 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죠? 자, 12억 4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뭐 경매 낙찰받고 또 그러면 저기 명도하고 뭐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더 유찰 기다려야 그렇죠. 돼요. 아재금 내려오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겠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경매에 있어서는 그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권리 분석도 저희가 빅데이터 AI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 지금 경매 기능은 오픈이 됐지만 아직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오픈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 복잡한 거는 좀 AI로도 하기 쉽지 않고 지금은 간단한 거는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권리 분석이 문제 없는 물건이다. 이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정말 네. 내가 경매를 아주 이렇게 깊게 공부 못했어도 네. 리치고만 이용, 기본적으로 안전한 물건, 네. 그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오. 그냥 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격 확인을 그쵸. 바로바로 하는 게 너무 그쵸, 중요한데, 그쵸. 네, 기존에 이제 사실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와. 호가가 같이 나온 게 대박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리치고 앱 안에서 다 할 수 있네요. 맞아요. 다 볼 수 있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현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막 다 경매 시장 막 이거 다 파괴시키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리치고를 만든 것도 저한테 필요한,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듣고 다 했지만 너무 이제 한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테크가 모든 거를 바꿔버릴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 가고 있고, 아마 우리 소비자분들도 이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뭐 경매보러 여기 갔다가 또 아파트는 여기 갔다가 또 건물 투는 여기 갔다가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겠구나. 그냥 리치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게 또 제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마포에서 경매 나온 물건 진짜 다 보이니까 네. 옛날에 이런 게 없으면은 네. 그걸 일일이 또 다 보고만 맞아요.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또 사실 좀 안 좋은 면을 얘기하면 경매로 인해서 네. 또 안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막 네. 그 강사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진짜?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식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강의 시장이 존재하지만 그걸 네.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맞습니다. 좋은 게 되는,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게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아파트 가격 시세 우리가 볼 때도 네. 그냥 실거래가랑 호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경매를 봤는데 유찰됐네? 근데 지금 여기보다 싸. 그러면은 앞으로 시세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리치고 앱에서 다 되니까. 맞아요. 그 정말 꼭 어떤 경매를 안 하시는 분이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을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이런 경매랑 결합이 돼서 이제 내년
네. 한 말까지. 네.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뭔가 이제 한번 부동산 시장이 한번 하락이 오게 되면은 네. 항상 그 꼭지에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원래 월 임대료가 1억 5천을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네. 월 임대료가. 그래서 서울 요지의 지하철역 바로 옆에 이제 건물에 굉장히 좋은 구분 상가에서 월 1억 5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그것도 언제였냐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 당시에 1억 5천 월세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월세 한 5억 정도? 정말 뭐 엄청난, 그쵸. 네, 엄청난 자산가였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뭘 했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막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시행 사업을 했는데 금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도 멈추고 사업이 완전히 그냥 무산이 되면서 이게 경매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둘씩 넘어가는데 또 정말 알짜배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지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로 나왔다, 또 이제 뭐 취소됐다가 또 나왔다, 취소됐다. 이러기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뭐 이걸 되살리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그 좋은 건물들이 전부 다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되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동산 우리가 하락이 시작이 된 지가 이제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작년 지금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년조차도 안 됐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24년, 25년에는 계속 좋은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도 많지만 건물이나 토지도 데이터를 보면 그때 연끌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도 뭐 연예인들이 뭐 어디 샀는데 뭐 얼마 손해보고 있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경매 데이터를 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은 아마 굉장한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경매가 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한 7, 8억 하는 아파트를 내가 뭐 10% 경매 공고 그렇게 막 몇 년 해서 싸게 산다고 네. 뭐 그렇게 되겠어? 요 정도 느낌인데 네. 건물은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되게 높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도 뭐 한 6, 7억 미만? 이쪽은 입찰 부조금이 이제 10%다 보니까 이제 뭐 6천. 그러면 5, 6천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출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수업도 받고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좀 짜잘짜잘한 시장인데 이게 이제 몇십억이나 이제 몇백억대로 넘어가면 경쟁자가 생각보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건물이나 이제 구분상가 이런 토지 쪽으로 경매를 접근하시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주실 때 네. 그 건물 아까 100 그 몇 억짜리 네. 보니까 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우상향인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완만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약간 보실 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럼 그게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도 사실 또 많이 또 내려가고. 하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 아파트 시장도 네. 지금부터 이제 가격이 지금은 약간 반등이 나오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일시적 반등으로 보시는 거고. 이제 확률적으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은 분명히 지금 반등장이 왔어요. 네. 이게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먼저 이제 서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4월 달부터의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고 요게 전세인데 네. 서울 전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지금 반등이 들어왔냐면 5월 말부터 5월 중순 넘어서부터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송파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매매 전세 둘 다 가장 크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강남구고요.
서초구입니다. 뭐 그다음에 용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여전히 빠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죠. 예, 이런 지역들도 여전히 있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강남, 서초, 송파, 동작, 뭐 용산, 강동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경기도도 보시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처인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매매가만 지금 4월 1일 이후로 3% 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 화성시, 또 동탄 있는 바로 그 옆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뭐 분당구, 영통구 이런 데들은 과천도 지금 다시 또 상승으로 돌아섰죠. 성남시 중원구도 지금 위로만 치솟는 걸 봐서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서울 인근의 주요 도시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양주나 고양시, 일산 서구, 뭐 의정부시, 광주시 뭐 이런데 동두천 이런 데는 여전히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데가 인천인데 인천마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인천 어때요? 전세는 계속 떨어지는데 매매는 어때요? 5월 중순부터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인천 중구 지금 상승했고 서구,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도 5월 말부터 그 다음 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미추홀구나 동구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4월달 이후로는 인천마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지방도 우리가 한번 잠깐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지방은 여전히 이제 하락하는 곳들이 훨씬 많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세종, 그 다음에 영주시,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쪽에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 대구도 입지 포탄이 많은데 달성군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달성군도 5월 중순부터 지금 매매가 상승을 했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여전히 그래서 이제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세는 상승을 못하고 매매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 수요가 여전히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찐 상승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봐도 물론 뭐 송파구나 이런 데는 지금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워낙 작년에 과도한 낙폭에 따른 이 어떤 반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분명히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고 이러한 단기 반등장은 뭐 올해 가을이나 길면은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년 봄 정도. 네. 근데 그걸 지나서 몇 년간 계속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거냐? 이거는 또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 그 지금 봤을 때 네. 되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강남 4구 같은 대표적으로 좋은 지역들은 네. 이미 상당히 전세가나 매매가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일시적인 거고 네. 그 봄까지 그 이후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네. 원인, 이유 네.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워낙 없다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 봐야 지금 5월달 기준으로도 3,444건이에요. 네. 평균 거래량이 지금 5,700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네. 예. 자, 그런데 6,000건이 좀 안 되는데 여전히 지금 많아도 3,500건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009년에도 이때 반등장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때는 뭐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또 부양 정책을 펼치고 금리도 훅 낮추고 네.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반등장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또다시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2011년에는 하락장인데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때로는 이렇게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 하락장 속에서도. 네.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늘어났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자, 이것이 얘기하는 명확한 건 뭐냐면
자, 거래량이 이렇게 작은 건 뭐냐면 그만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래도 2009년에 11년은 네.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나올 정도로 반등이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네. 그럼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다른 건가요, 대표님? 왜 그러냐면 네. 이것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냐를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먼저 이제 서울의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제 리치고에서 직접 만든 데이터 말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항상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주택 가격,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지금 5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데 내 소득인데 한 달에 한 130만 원 나가요. 주택원리금 상환으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요. 완전 할만하죠. 네. 자, 지금은 월세보다는 안 돼요. 지금은 DTI가 얼마죠? DTI가 40%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소득이 500만 원이면 40%면 2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200만 원 넘게 내가 지금 대출, 지금 원리금 상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실수령액으로 500 정도 받으면 그러면 연봉이 한 8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실수령액으로 월 500이고 그러면 1년에 6천이니까.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300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뭐 이자도 내고 뭐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뭐 밥도 사 먹고 교육비도 나가고. 네, 교육비도 나가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점점점 막 200, 250, 300으로 가면 어때요? 부담되죠.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를 지표로 만든 게 뭐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하고는 반대 관계인데 이번에 이 데이터가 너무 좋았는데 답답한 게 뭐였냐면 최신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치고 팀에서 아예 그냥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는 데이터가 시차가 좀 있었다. 뭐 6개월, 그렇죠. 1년. 맞아요.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길게는. 그럼 우리가 그걸 취합을 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 가까이 만드셨다는. 네, 직접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요 데이터만 보시면 되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래서 얘가 높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50, 300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달에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지금 3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얘가 300이면. 네, 얘가 지금 최고 높을 때가 얼마였냐면 393이었죠. 네. 이 얘기는 그냥 비율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한 달에 지금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400만 원 써야 되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위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은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원래 이런 반등장이 나오면요. 거래량이 서울 6천 건, 7천 건씩 나와야 돼요. 아까 보여주셨죠? 네. 근데 그렇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데이터에서 보여주도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 3월 달에 제일 안 부담스러운데 이때가 얼마냐? 162. 거의 뭐 2.5배. 네, 한 달에 내가 그냥 162만 원만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높을 때는 거의 400만 원이었다고요. 2배. 5월 달 데이터입니다. 거의 한 달 전 데이터. 네. 그러니까 330은 지금 평균 245인데 여전히 비싸다. 제일 낮을 때는 얘가 얼마였다? 네, 163. 네, 그러면은 지금 얼마예요?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나야 돼요. 그죠. 160에 330이니까 160 곱하기 2하면 320이잖아요. 그쵸. 거의 반토막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반토막이 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는 아주 중요한 집값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세 가지가 들어간다. 첫째, 사람들의 소득. 자,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쵸, 뭐 600만 원 벌어. 네. 자, 사람들의 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 호주머니의 소득. 내가 집을 살려면 주택 원리금 상환 돈을 써야 되잖아요. 세금 뗄 거 떼고 내가 밥 사 먹고 다 사 먹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어때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생활비나 뭐 이런 게 지금 여전히 예전 얼마 전보다 너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호주머니 사정이 집을 살 만큼 여유로울까요? 안 여유로울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당장 늘어나기 쉽지 않겠죠. 자, 둘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훅 떨어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개월 동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4.3%까지 떨어졌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져서 이 정도 지금 데이터인 겁니다. 자, 근데 당장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뭐 파월은 그렇죠. 무슨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 2번 더 올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나와서 네. 지금 또 주가가 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꽤 좀 하락을 했고 그 얘기는 이제 금리를 또 올린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가 못 따라 올리는 거죠. 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 올렸다가는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미국 따라서 못 올렸는데 자,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2번 더 올려요. 근데 한국 혼자 금리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자, 그럼 베스트 케이스를 봐도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거야. 어쩌면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한 번 정도 따라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구매력 지수가 어떻게 된다? 더 안 좋아지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마지막 남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얘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아니, 딱 세 가지인데, 소득이 좋아지거나, 금리가 훅 떨어지거나, 집값이 훅 떨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해 봤는데, 이건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와.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자, 우리가 2005년을 보면 이때도 196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00 밑이야. 우리가 뭐 발목에서 잡는 거는 바닥 밑, 이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치고, 서울은 그래도 20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에도 200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고, 2014, 15년, 16년까지도 200 밑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2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0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 또다시 이제 변곡점이 이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 정도 오면은 이게 변곡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조금 빠르면은 7, 8월 달만 지나도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변곡점인가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또 하반기에 많은 이제 지금 뭐 전문가들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 몇몇이 이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고용도 좋고 하지만 결국 이제 계속되는 금리 인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일어나서 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는 대부분 언제 왔냐? 가을에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가 항상 보세요. IMF 11월 달에 터졌죠. 닷컴 버블도 딱 10월, 11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 안 좋았고, 닷컴, 금융위기 때도 딱 여름부터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안 좋은 일들은 하반기에 터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는 셀인 메이, 이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에 팔고 뭐 10월, 11월에 사라. 지금 거품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주가가 뭐 조금 올라갔다 지금 다시 지금 2,500 뭐 한 초중반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한 7, 8월 정도 지나가 보면은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올해 가을에 올지 내년 초에 올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16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200 정도. 200 정도. 네, 200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내 집 마련하기에는 뭐 제가 자신 있게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저 네. 하나 조금 이거 딱 짚어가지고 네.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청약 있잖아요. 네. 그 서울의 구의역하고 네. 그 이스트폴인가요? 아, 네. 그 막 이렇게 부동산 사이트 가니 거의 맨날 막 검색 시장 막 검색 네. 순위 1, 2위를 막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네. 그 신림동에 네. 그 벤처 타운의 타운 푸르지오. 네. 근데 그 분양가를 보니까 네. 보통 한 10억에서 12억. 네. 그리고 옵션 더하면 뭐 11억에서 13억? 네. 뭐 이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구의역은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엄청 좋죠. 제가 구역은 몇 번 얘기도 했죠, 방송에서. 구의역 네. 맞아요. 받아야 된다고 했고. 근데 신림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좀 안 좋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요. 거기도 거의 11억이 나왔더라고요. 네. 옵션까지 하면. 네. 근데도 경쟁률이 네. 10몇 대 1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제 청약이라고 하면 네. 11억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머릿속에 네. 서울 아파트 웬만한 괜찮은 신축급이라고 하면 네. 여기 뭐 입지가 좀 떨어져서 뭐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 해도 네. 와 그래도 10억 최소한 10억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뭐 그런 기준점을 잡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네. 지금 데이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말 심하면은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최소한 15에서 한 20% 정도 싸다라면은 모를까. 네.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아무리 청약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오다 보니까 청약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싸늘하게 식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식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11억인데 옵션에서 네. 그러고 보니까 둔촌주공이 13억, 14억인데 네. 둔촌주공이 되게 쌌구나. 근데 네. 그때 보니까 엄청 그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또 반대로 2차 하락이 대표님 말씀대로 온다면 네. 또 10억이 어떤 중하급지 기준으로 느껴지던 것도 네. 다시 또 크게 바뀔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뭐 관악구 쪽 아파트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경매 시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제가 딱 관악구 쪽에 지금 요쪽에 지금 아파트를 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단지고요. 감정가가 17억이었는데 네. 지금 두 번 유찰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최저 입찰가가 지금 11억 3,200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네. 네, 현재 떨어졌고요. 자, 지금 요 이제 봉천동에 이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차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10억 5천. 13억 8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1억 정도면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 입찰가가 11억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또 유찰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게 12억 정도라고요? 10억. 아, 10억. 옵션이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1억. 입지가 어때요? 여기보다 더 좋나요? 입지는 네. 한번 보여주시면 훨씬 더 미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도 경쟁률이 10이 넘어. 근데 그거는 이제 분위기에 또 편승되는 사람들이 많고 잘 그러니까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냥 청약 보는 분들은 청약만 보니까 네. 여기 더 사실은 관악구 봉천동 쪽이 더 훨씬 네. 중심지인데 네. 여기도 11억에 더 그렇죠.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네. 저기 서울대 벤처타운역. 저기서 이제 밑으로 더 밑으로 네. 내려가야 더 돼요. 밑으로 한참 밑으로. 1.2km 밑으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거기서 네. 1.2km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네요. 저기 네, 있네. 네, 요거. 그러니까 역까지도 네. 멀고. 아, 지금 제가 청약을 누르니까 여기 이제 보이네요. 이게 뭐야, 이게? 네.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지금 10억 2천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를 사면 더 많이 돈을 버느냐가 아니에요. 네. 어디를 샀을 때 더 잘 팔릴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장 문제가 이제 황금성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을 사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청약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아까 경매로 나온 그러네요. 네, 이 편은 이거는 보시면 지하철 바로 옆이잖아요. 맞아요. 이호선 네. 바로 옆에. 그럼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몇 년 차죠? 4년 차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이거 15억 5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15억 5천인데. 맞아요. 저걸 경매로 한 9억에 사면 그렇죠. 훨씬 좋네요.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우리가 딱딱 데이터 보니까 바로 어느 정도 윤곽이 딱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진짜 이거 딱 보여주시니까 네. 이게 확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또 어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는 네. 이 뜨거운 열기를 말하면서 네. 저기도 이제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저기가 10대 1이 넘었고 네. 엄청나게 청약 열기인데 네. 이제 뭐 여기에 막 돼 있는 거는 네. 여기가 10억이면 다 여기 더 싼 거 아니냐. 네. 위치도 훨씬 좋고. 네. 근데 여기 1, 2억 비싸다 무조건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전 두 부류가 있다라고 봐요. 한 부류는 주식이든 부동산에 맨날 사라. 한 번도 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항상 바이야. 네, 저는 이러신 분들은 조금 살짝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투자는 사이클이 있고 사야 될 때가 있고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정쩡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이거를 꼭 집어서 뭐 꼭대기나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어깨 이상인지 무릎 밑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신 전문가는 조금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까지 있냐면 막 이걸 막 자기 물건을 막 남한테는 막 팔려고 하고 자기 걸 파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뭐 슈퍼 어쩌고저쩌고 지금 맞아요. 뭐 방송에서 막 이거 좋다. 주식. 근데 자기는 팔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심지어는 막 공투를 해가지고 막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뭐 몇백억 자산 간에 뭐 하네 막 이러면서 또 문제 생겨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고 정말 말도 못할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 진짜 뭐 엄청난 부자인가 보다 뭐하고 맨날 절대 이런 거에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준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수없이 제가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어보고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거짓말 하나요? 데이터가 부풀리나요? 물론 데이터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부풀리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데이터를 빠지게 됐고, 데이터를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나만의 이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부동산과 같은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이거 한번 의사결정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만의 원칙을 이런 데이터로 하고, 물론 데이터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하시면, 최소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아마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리치고에 새롭게 들어간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이고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홈에 가보시면은, 투자 체크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뭐 아파트별로,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별로는 저희가 다 공짜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안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의할 데이터가 5개, 유의할 데이터가 6개, 그 다음 보통이 7개, 좋은 게 하나, 매우 좋은 게 3개죠.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제가 인간 전문가인 제가 또 여기다 총평을 또 넣을 거예요. 시도 단위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지금 뭐 가격 증감률부터 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의 영향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좋은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가 많은지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개별 아파트 단위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건 일단은 이제 무료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초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월에 이제 조금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조만간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저렴한 요금 체계로 이게 나오게 될 거 전혀 부담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네. 요거는 이제 현재 그 유료 버전인 이 투자자들을 위한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서울 강남에 한번 서초에 한번 아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에 아파트를 가볼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포자의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자의 아파트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도 나오죠? 네. 매매 가격 대비해서 임대료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은 2014년 10월 달. 이때가 454로 제일 좋았고, 지금 떨어져서 얼마냐면은 1000이 넘어요. 뭐 되게 엄청 올랐네요. 네, 너무 비싸죠. 지금 대출 끌어다가 반포자의 아파트 사는 게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비싸죠. 네,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매매고 파란 거는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까지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이 원래는 지역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리치고가 업데이트 되면서 개별 아파트까지 이거를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리치고의 체크리스트만 딱 특정 아파트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입주 물량이 많은 송도나 대구 이런 곳은 사실은 선택의 범위가 조금 더 있는 편인데 사실 어떤 단지들은 지금 막 반등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단지별로 이렇게 눌러보고 여기는 비싸다, 안 좋아. 근데 옆에 새 거는 되게 그럴 수 괜찮아. 있죠. 맞아요. 그럼 의사결정을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다. 네. 그러네요. 단지별로 이걸 할 수가 있네. 섹터에서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듯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초기니까 좀 더 세분화가 안 됐지만 이것들을 계속 세분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의사결정과 전세를 할 때 의사결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랑 뭐 거주를 할 때랑 또 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파트가 있고 또 오피스텔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토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시기다. 네, 지금은 기다리시오. 물론 이제 나는 돈이 많아서 내가 뭐 20% 30% 떨어져도 나는 뭐 내 집에서 사는 행복이니까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5천만 원 1억에도 벌벌 떠시는 분들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시고요. 결정적인 기회는 옵니다. 빠르면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3, 4년 안에는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매까지 결합을 하면 더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리치고 앱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한눈에 다 보여주시면서 그 공인중개사분들 또 이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번에 또 런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세대수 마서 조만간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세대수가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세대수 증감률이 1%까지 떨어졌어요. 완만해졌다. 아니, 이게 쭉 올라가다가 증가율이 떨어진 거죠. 그럼 한 2.5%에서 1%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가 뭐 갈 수도 마이너스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대수마저 감소를 하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될 텐데,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하락장은 또 중개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또 조만간 이제 좋은 시기는 또 오는데, 이런 거에 또 어떤 소비자의 신뢰, 과연 이 중개사가 최근에 이제 전세사기나 역전세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소비자분들이 아니 중개사가 과연 나를 위해서 뭔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위해 중개를 해줄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제는 리치고에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경매까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매매건 전세건 고객들에게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라고 네. 하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이미 거의 한 20분 가까운 분들이 이제 가맹 신청을 또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해주셨고, 와.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이런 중개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의 중개 시장은 동네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서초구에 서초구 방배동 내가 중개를 해요. 그럼 나는 맨날 방배동만 해요. 내가 전남 여수에서 중개업을 해요. 그럼 계속 전남 여수에서만 하죠. 그렇죠, 보통은.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중에 난 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배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그럼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지금 대구에서 내가 네. 지금 부동산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내가 방배동에서 내가 중개업 하지만 뭐 충남이나 충북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 데이터로 확인이 돼. 그러면 내가 내 고객들을 얼마든지 지금 상황이 좋은 부동산 다른 지역을 내가 중개할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하시는 분은 아파트만 하고, 뭐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만 하고, 또 뭐 건물 하시는 분은 건물만 하고, 대부분은 본인의 전문 영역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리치고에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빌라 다세대, 건물, 토지, 경매까지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무기로 내가 다 굳이 뭐 배워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활용하는 법만 배우면 맞아요. 내 영역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한계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점점점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세대수가 감소하는 시기가 앉아도 몇 년 뒤부터 이제 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이런 상승의 폭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부자들은 전부 다 해외 부동산에 거의 제가 만나본 찐부 진짜 뭐 상당한 자산가 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의 이제 해외 부동산 중개까지. 글로벌. 그러면 글로벌하게. 그러면 나는 맨날 내 동네에서만 중개를 했는데 네.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내가 해외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거 다 못 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미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세미나도 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중개사분들은 편하게 이제 모시고만 이런 세미나 모시고만 오면 나머지는 다 저희 리치고 중개 파트너에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중개사분들을 위해서 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 드리고 또 고객분들도 나는 내가 만약에 해외 부동산 하고 싶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는 내가 뭔가 경매로 내가 좀 돈을 좀 벌고 싶어. 뭔가 내 집만을 해보고 싶어. 지금 내가 어딜 찾아가서요? 이렇게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에 가면 이걸 다 해줘. 네. 그럼 나는 거기에 가서 거기 계신 중개사분하고 얘기해서 도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데이터로 하면 전세 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왜냐면 않겠는데요. 데이터로 다 보여주니까 지금 여기가 전세가가 얼마고 전세 매물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다 보여주니까. 여기 빌라 가격이 지금 3억인데 전세가가 옆에가 다 2억 8천인데 그렇죠. 위험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항상 데이터로 하니까 내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역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입주 물량이 많고 이러니까 좀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풀 전세로 살지 마시고 반전세나 이런 걸로 하세요라고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네. 이런 정보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영역의 이런 부동산이 다 데이터화 지금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가 가능해져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공인중개사 분들도 네. 진짜 이게 리치고 하나로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네. 이렇게 오늘 이제 경매가 올라갔는데 네. 막 아유 대표님 너무 좋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감이나 네. 이렇게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시간도 많이 잃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리치고가 이제 100점 만점 이런 거는 아직은 그럼요, 아닐 수 있어도 아직은 아니죠. 그래도 되게 딱 깔끔하게 서머리를 해서 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아니,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 게 하나는 그래도 메인은 이제 내 지역에서의 그거일 텐데 네. 고객분들한테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은 좀 전세로 싸게 사시고 뭐 2년 뒤에 매매를 노려 이런 얘기가 사실 데이터에 근거해주는 부동산이면 제가 고객이면 그쪽에서 살 것 같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되고 뭐 어떤 앱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면 아 지금 동탄 내가 있는 지역은 좀 안 좋은데 네. 요즘 평택이 좀 잘 된다. 네. 내 데이터 봤더니 평택 요 아파트가 이분이 보통 동탄이나 평택이 약간 비슷한 권역으로 네. 찾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럼요. 그쪽에 중개사님으로 연계해서 이제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좀 활용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완전 이런 올인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부동산 중개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맹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또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권을 드리면서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도 좋고 공인중개사분들도 네, 좋고 맞아요. 리치고가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인중개사분들 가운데서 네. 관심 있다, 네. 파트너스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댓글에다가 중개 파트너스 뭐 사업 설명 신청 이런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렇게. 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런 사업 모델들이 네. 이렇게 중개사님한테 막 많은 걸 줄 것처럼 얘기하고서 네. 막 월 가맹비 엄청 비싸게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기능 같은 거는 사실 뭐 알아서 배우라는 식으로 이런 게 사실 앞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올인원은 아니었지만 조금 리치고는 다를까요? 리치고는 다르다라고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한 20분 정도. 실제 해보신 분들이 중개사님. 네, 지금, 그리고 리치고의 시스템을 다 이제 아시니까. 그리고 제가 뭐 토지 건물도 이제 출시가 될 거고, 경매도 출시가 되고 다 했는데 이미 실제로 다 출시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굉장히 큰 강점은 저희가 직원이 지금 50명이 좀 넘는데 70% 정도의 인원이 다 개발 사이드예요. 개발 직군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개발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중개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기반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를 할 수 있고 영역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대표님 하나 궁금했던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구매력 지수에서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제일 쌌을 때는 한 200원절인데 네. 160까지도 갔었고 네. 지금은 한 330 정도인데 네. 이 이후에 네. 그런 건 없을까요? 그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원자재 값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저희 회사의 또 고객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리치고 앱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리치고 마스라고 해서 기업들,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큰 건설사들이 쓰는 이제 이런 분석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보면, 아, 정말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가,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이 건축비만, 땅값 빼고요. 네. 건축비만 지금 평당 500에서 600. 지방이. 지방 건축.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이 700에서 800. 근데 지금 더 올랐어요. 여기서 지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ESG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만 생각을 했는데, 이 ESG 때문에 뭐냐면, 단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더 친환경으로 해야 돼서, 이게 또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 건설사 이제 담당분이 저한테, 대표님, 지금 이, 아파트 건축비 올라가는 이제 시작이더라고.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구나. 지금 어떤 분들은 네. 원자재 가격 한창 네. 안 좋을 때에 비하면 이제 좀 하락이 돼서 안정되고 있으니까 이거 네. 핑계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네. 이제부터 올라가는 게 시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값도 문제지만, 네. 정부가 지금 뭐 단열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ESG, 지금도 뭐 오늘 날씨도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네. 저는 오늘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햇살이 뜨거우니까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이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떤 기후 문제가 심각하고 결국은 ESG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런 규격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으려면은 돈이 더 이게 또 다 또 돈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건축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지금 아파트를 짓는 원 가격이 비싸지면, 원재료 가격이 비싸지니까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요. 두 번째, 공급.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공급 사이드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계속, 아니, 지방도 지금 건축비만 500, 600인데 땅값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 사이드가 문제입니다. 아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게 기업들한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작년, 재작년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네, 한 달에 나가는 생활비, 정신가, 뭐 교통비, 이게 완전 많이 지금 그때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호주머니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게 PIR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사이드만 생각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이 가격을 누군가는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앞으로 정말 어려운 업종이, 저는 건설회사들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그만큼 따라주면 좋은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고, 고물가가 당장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물가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저축하고 집 살 여력이 예전보다 많이 없는, 그만큼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수요자는 비싼 거 못 사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이제는 앞으로는 진행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격한 신규 입주 물량의 감소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이게 바로 또 부동산 상승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지금 앞으로 줄어들 거다. 그래서 또 올라갈 거다. 네, 물론,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입주 물량이 어때요? 한 10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됐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았던 시기예요. 자, 그럼 입주 물량이 5년이나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은 2011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아가야죠. 그렇죠. 상승으로 가야죠. 네. 근데 2011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잖아요. 11년 떨어졌고요. 12년 떨어졌고 13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삐약한 반등. 네. 자, 그리고 보통은 뭔가 이렇게 한번 큰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을 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줄어든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질적으로 가격이 싸야 돼요. 내 소득 대비나 주택 어떤 구입 부담 지수가 높지 않고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반등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이렇게 작은 기간이 누적이 되면 이게 힘이 제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보시죠. 우리가 수도권입니다. 24년 입주 물량 어때요? 많아요. 엄청 많아. 평균 그 네. 선에 거의 부합하는 것 같아요. 네, 2009년만큼 많잖아요. 네. 그 다음 내년도 어때요? 내년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조금 작긴 하지만. 그 다음 26년은, 그러니까 24년은 평균 정도 되고요. 내년은. 그 다음에 25년은 10만 채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네, 좀 부족한 수준. 근데 26년이 문제인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주 및 철거까지 넣었는데, 아마 이주 및 철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더 기간을 늘려볼게요. 자, 제가. 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안 되거나. 그럼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어요. 네. 예, 입주 물량이.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 보이는 정도만큼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1년 이제 확 줄어드는 게 25, 26, 27년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2013년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변수가 이거는 이제 대략 한 7, 8월 달 지나면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반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나왔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훅 떨어질 것도 20, 30% 쭉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근데 입주 물량까지 없다? 그러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버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단기 반등은 최대한 1년, 그럼 내년 초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2011년처럼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11, 12, 13년처럼 완만하게,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이 몇 년간 지속이 될 겁니다. 2년, 3년 동안. 그리고 거품이 이제 빠지고 나서야 다시 뭐 26년이 됐건 27년 정도가 되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는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제한이 될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26년부터는 분명히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뭐 입주 물량 당장 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 서울만 놓고 보면 어때요? 진짜 작죠. 계속 부족하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은 절대 특정 지역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은 경기도 수도권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수도권 다 보면 절대로 당장 그렇게 역사적으로 작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와 너무 작아서 이거 뭐 폭등하는 거 아니냐. 예, 물론 폭등이 올 수도 있지만 당장 폭등은 쉽지 않다. 만약 경기 급락이 온다. 그래도 폭등은 바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태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건설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후주머니 사정 못 받쳐주고. 그래서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기회가 온다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세요. 왜? 앞으로 생각보다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 짓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 최근에 그 모 건설사에 지금 그 순살 치킨 얘기도 지금 나오면서 이제 부실공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 입장에 다 원가 상승이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랑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뭐 이런 거 아마 그런 문제랑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고까지 터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죠. 더 면밀하게 뭐 감리도 하고 다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건설사 입장에서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또 다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물가와 그다음에 ESG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한 26년부터는 정말로 많이 급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품만 충분히 빠진다라면 또다시 어떤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벤처타운 계속 좀 그 언급해서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비교해 주신 게 봉천역 앞에 있는 최근 그래도 신축 4년 된 거. 얘는 이제 신림에서 좀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이제 4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3, 4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가 근데 10억이잖아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값을 좀 적용해서 보면 나름 타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뭐 그렇게 완전 나쁜 선택은 아닌데 뭐 이게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뭐 솔직히 저는 제 지인들한테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아까 경매로 나온 거 그거를 9억대 받는 게 훨씬 낫죠. 그것도 신축이니까. 그거 4년차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건설사들도 여기가 입지가 조금 더 낮은 쪽이니까 저기가 뭐 한 10억 하니까 우리는 한 8억 5천 정도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SG나 원자재가 때문에 선택의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건설사는. 맞아요. 그럼 요즘 조금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든 그냥 팔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지금 시공사 편을 든다고 하면 막 지금 보면은 막 둔촌주공이나 막 원벨이나 막 이런 데도 다 들어갔는데 올려달라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건축가. 근데 그게 이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계약 다 해놓고 그대로 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런데 시공사들은 이제 계약서 들이밀면서 이제 안 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막 간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편을 막 일방적으로 들 수는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소와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이런 원자재가 급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너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득이 있다면 이득도 어느 정도 나누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손해가 있다면 이것도 적절하게 같이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사회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의 거부 반응이 왜냐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억 2억 더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돼요. 그게 안 되면은 또 건설사에서도 굉장히 왜냐면 이제 자기의 생사가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일단 원벨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정부에서 적당히 좀 잘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표님,
건설 어떤 시공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네.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검단에 네. LH에서 설계를 하고 네. GS건설에서 이제 시공한 네. 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해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요게 좀 어떤 최종 결론이 좀 나왔나요, 대표님? 아니요, 최종 결론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네. 지금 뭐 처벌 수위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아마 윤곽이 나와서 발표를 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건설사에서 일단은 다시 짓겠다. 다시 짓겠다. 다시 지어주겠다. 와,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그렇죠. 부수고 다시 짓는 거. 와, 그 전체 단지를. 네. 그걸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또 들어가는 게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4천억 원 이상이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야.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건설사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만 도 몇십 프로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언제 이렇게 딱 입주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맞아요. 거기다 지어놨는데 지금 또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또 배상 피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게 한 4천억 넘는 규모인 거거든요. 아, 대표님, 그럼 이게 사실 인터넷에서도 저도 글을 몇 번 봤는데, 네. 당신 믿지를 않았어요. 네. 아, 요즘 시멘트에 물을 많이 탄다. 네. 공사 현장에서 막 철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철근이 네. 뭐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막 70%가 덜 들어갔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그렇죠. 70%가 빠졌어요. 아니, 그 설계에서도 그러니까 LH에서 설계에서도 잘못해서 철근을 넣어야 될 때 안 넣고, 네. 감리 단체도 그거를 못 걸렸고, 네. 이제 건설사, 시공사도 심지어 그 설계가 빠진 거에서 자기들이 또 빼먹은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럼 다른 아파트들도 네. 좀 그런 부실 시공을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아마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건설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최근 몇 년. 예를 들면 이제 뭐 정확하게 이게 딱 100%면은 뭐 한 10, 20 정도 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좀 이렇게 네. 한번 정리해 주셔가지고 무주택자분들 네.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2020년이나 21년 같은 상황이 다시 또 오는 거 아니냐. 막,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또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2020년과 21년은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그런 엄청난 폭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금리를 초저금리를 낮추고, 그죠? 유동성마저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불안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소득 대비나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만, 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옵니다. 빠르면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길어도 3, 4년 안에 오니까 그때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10년에 한번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나는 기회를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회는 이제는 경매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경매를 결합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또 경매 공부 하시는 거 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너무 귀중한 부동산 인사이트 나눠주시고 또 구체적인 툴, 네. 업그레이드 하신 것들, 체크리스트, 네. 경매와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건물, 토지까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 파트너스까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네. 실제 눌러보시면서 확인해 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